사이요. 사이가 아니라 강도였어. 내 집에 들어온. 저는 박종수, 올해 72입니다. 35년간 중학교 교단에 섰던 평범한 교사였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사람이 내 사이가 이미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 순자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던 얼굴,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던 목소리. 그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하던 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했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 딸 지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내 엄마랑 평생 산 집인데.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식사는 누가 챙겨드리고, 청소는 누가 해요? 저희가 아빠 모시고 살게요. 민석 오빠도 찬성했어요. 민석, 최민석, 제 사이였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내내 제 앞을 지켰습니다. 문상객들을 정리하고, 식사를 챙기고,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부축해줬어. 조문객 중 한 분이 그러더군요. 박 선생님, 사이복 하나는 제대로 타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정성스러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민석은 70평생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 제가 뭔가 말을 꺼내면 끝까지 경청했고 제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락시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죠. 딸과 결혼한 지 5년째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왔고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왔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주말마다 방문안을 왔습니다. 괜찮은 사이야. 아내도 그렇게 말했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집으로 가마. 아니, 정확히는 제 집으로 그들이 온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동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땅 80평의 2층 건물. 아내와 제가 40대 초반에 전세 살던 돈 모아서 산 집이었어. 당시엔 이 동네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제는 15억은 한다고 하더군요. 민석 부부는 서초구 반지하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어. 젊은 부부가 저런 데서 사나 싶어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니까 너희가 오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진짜요. 아빠, 괜찮아요?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가 있니? 가족인데. 그렇게 해서 민석 부부는 제 집 2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지연이가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는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얼마나 맛없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다시 살아났어. 민석은 퇴근하고 오면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래, 좋다. 너도 고생 많았구나. 저야 뭐 당연한 거려. 아, 장인어른,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건데 드세요. 그는 가끔 홍삼이나 과일을 사다 줬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어.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는데 사업이 꽤 잘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석이 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 장인어른, 천천히 가세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야, 나 아직 팔팔하다. 이 정도는 혼자 걸어. 그래도 제가 모셔야죠. 제 낙입니다.
앞집 김영애 씨가 그런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위분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저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복 타고 났나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 물론 아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안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민석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교직 생활하실 때 보람 많이 느끼셨죠? 그럼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제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뿌듯하더구나. 요즘도 연락하는 제자 있으세요? 가끔 명절 때 문자 오는 애들 있지. 한 놈은 지금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 이상철이라고.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제자 두셨으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제 말에 관심을 보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 노인이 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실례지만 이 진명이가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명예지. 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겠거니 했죠.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층 화장실을 쓰려고 올라갔는데 민석이 제 방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니? 아, 장인어른, 깜짝이야.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시면. 내 방인데 내가 노크를 왜 해? 뭘 찾는데? 아, 지연이가 장인어른 도장 좀 찾아오라고 해서요. 택배 받으실 게 있다고. 도장? 무슨 택배? 건강식품인가 그런 거라던데요. 제가 지연이한테 확인해 볼게요.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택배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냥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제 도장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감 도장을로. 석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어.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실은 회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 투자받기로 했던 게 갑자기 엎어졌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입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큰 계약이 들어오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무능해서. 딸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란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정말이십니까?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아니 다음 달 초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민석은 절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같았어.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민석에게 현금을 건넸을 때 그는 또 한 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사업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지만 역시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중 민석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 딸과 민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세금? 무슨 세금? 이 집이 장인어른 명의잖아요. 나중에 지연이한테 상속하시면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몇 척은 나올 거예요. 그래? 사실 저는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세금이고 뭐고 복잡한 건 아내가 다 챙겼거든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이 적기래요. 아빠, 어차피 나중에 제 명의로 될 집이잖아요. 지금 해두시는 게 나아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장인어른,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 하셔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게. 제 대답에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불안했어. 제 방 책상 서랍을 열어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아내가 정리해둔 서류철이었어. 땅 등기, 건물 등기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은행? 제 회사 거래처 대표가 장인어른을 꼭 한번 뵙고 싶대요. 은행 VIP실에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나를? 제가 장인어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육자로 평생 사신 분이라고. 그분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석연치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아, 장인어른, 제가 여기 VIP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민석이 나간 사이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종수 고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대출 상담 예약하셨다고 해서 지금 상담 가능하실까요? 대출?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스템에는 분명히 박종수님으로 예약이? 잠시만요. 그때 민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예약한 것 같네요. 취소해 주세요. 그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거래처 사장님이 못 온대요. 다음에 다시 약속 잡겠습니다. 가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민석아, 아까 대출 상담이 뭐였어? 아, 그거요? 제 명의로 예약하려다가 실수로 장인어른 명의로 해버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의 대답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랍집 김영의 시를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님, 웬일이세요? 양희 씨, 혹시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 아는 사람 있소? 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집 증여 문제로 좀 알아보려고. 증여요. 설마 지연이한테 집 넘기시려고요. 사이가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낫다고. 김영애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하던데요. 사기? 우리 사이가?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집은 함부로 명에 넘기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지연이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 노인네가 눈치채기 전에. 하지만 오빠, 아빠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시면
그럼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할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인네라고?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서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 옷장 구석, 오래된 양복 주머니 속에요.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과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따로 챙겼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친절했고 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제 가족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세무사랑 상담하고 왔습니다. 그래? 역시 제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증여 안 하시면 나중에 상속세가 6억 가까이 나온대요. 6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여하시면 1억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5억을 아끼는 거예요. 장인어른. 그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법률 용어로 가득했어.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장인어른,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알았어. 그래도 급한 건 아니잖아. 제 대답에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저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렇게 미루시는 거죠? 지연이는 장인어른의 친딸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집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 민석아, 진정해라.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상처받았어요. 아빠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빠 집을 빼앗을 것 같아요? 저 아빠 딸이에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골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딸은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석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도 서류를 챙겨 들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의심한 제가 나쁜 아버지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애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거지? 다음 날 저는 옛 제자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됐다던 그 제자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아, 나 박종수 선생이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혹시 시간 있으면 선생이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인데. 저는 민석이 한 이야기를 대충 설명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집을 딸에게 증여하라는 이야기요. 선생님,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금 아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증여가 절세 효과는 있죠. 하지만 일단 증여하시면 그 집은 완전히 딸분 소유가 됩니다. 선생님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딸분이 집을 팔든 담보로 대출을 받든 선생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 딸인데. 물론 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위분이 관여하신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사위분이 돈 빌려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5천만 원 빌려줬어. 돌려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전화 너머로 상철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무실로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접 뵙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석은 냉랭하게 인사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용했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장인어른을 위해 하는 말씀입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NG 압박처럼 느껴졌어. 며칠 후, 저는 이상철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변호사까지 되고.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자, 앉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것,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 민석이 돈을 빌려간 것, 증여를 요구하는 것. 상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이분 신원조회를 좀 해봐도 될까요? 신원조회.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기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당분간 어떤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사인도 하지 마시고 알았어. 혹시 은행이나 구청에서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상철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느껴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 네, 우유 좀 주세요. 네, 근데 선생님, 요즘 사위분이 여기 자주 오시던데요. 그래? 네, 어제도 오셔서 술 사가시던데 전화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무슨 말을? 주인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인네만 빨리 정리하면 다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유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네를 정리한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딸이 또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니까. 노인네가 벌써 변호사한테 갔다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사람 시켜서 확인했지. 옛날 제자한테 갔더라고. 이상철이라는 변호사.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러다가 다 틀어질 수 있어. 증여가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 돼. 플랜 B가 뭔데요? 대출이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야. 어차피 노인네 명의니까. 하지만 아빠가 도장을 안 찍어주시면 그래서 내가 도장을 구해와야 된다고. 어디 숨겨뒀는지 찾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해. 내가 빚이 얼만지 알아? 3억이야. 3억.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나 죽어.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 집만 우리 손에 넣으면 다 해결돼. 팔든 담보로 맡기든 하면 되잖아. 하지만 오빠, 이건 아빠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인다고? 야, 정신 차려.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집이야. 좀 일찍 받는 것뿐이지. 그래도 그래도 뭐? 넌 나랑 내 아빠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대답해봐.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동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내 지연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도 사이지만 딸까지, 내 친딸까지 저런 계획에 동조한다는 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저녁 준비됐어. 평소처럼 다정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상철아, 나 집에 못 들어가겠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방금 들은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중요한 서류 다 챙기세요. 도장, 등기부등본, 통장, 신분증, 모두. 그래야 하나. 네, 그리고 당분간 다른 곳에 계세요. 제가 숙소 알아볼게요. 알았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의 차는 이미 없었습니다. 외출한 모양이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도장, 등기부등본, 통장, 신분증, 그리고 아내의 사진. 짐을 챙기는데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없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혹시 들으셨어요? 다 들었다. 아빠, 저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정리해야 할 노인네로. 아니에요. 그건 오빠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넌 동조했잖아. 내 도장을 훔쳐서 대출받자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서 빚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정당하대니? 어차피 나중에 제거될 집이잖아요. 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어차피 나중에 내 거지. 저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모르겠다. 어디든. 아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제 집을, 아내와 평생을 산 그 집을.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스스로 나온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래, 나왔다. 근처 모텔 주소 보내드릴게요. 일단 거기 가 계세요. 내일 뵙고 대책 세우겠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전화를 끊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72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이제는 갈 곳도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배신이, 더 큰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텔 방은 좁고 음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사이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딸에게서 왔습니다. 아빠, 집에 오세요. 아빠, 제발 전화 받아요. 아빠, 오빠랑 제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주무셨어요. 잠은 무슨, 한숨도 못 잤어.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1시간 후, 저는 상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4인분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선생님, 최민석 씨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뭐?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2015년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018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 그리고 2020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알고 있었던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이런 전과가 있었다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던 거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어? 어제 구청에 문의해봤더니 선생님 명의로 부동산 증여 신고 서류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일주일 전에 접수됐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서류에 선생님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유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조라고? 네, 제가 즉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짧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팔 수도 있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어?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유조 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내 딸을? 선생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집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을 고소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해. 그 말을 하는데 제 인생 전부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과 형사님 앞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관계가 사이입니다. 또 다른 피고소인은 박지현. 관계가 제 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하하, 세상이 좁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다. 넌 대체 뭐냐? 저요? 저는 그냥 장인어른의 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기꾼 주제에. 사기꾼. 하하, 장인어른도 이제 알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대놓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여 신고는 끝났고 곧 등기도 넘어갑니다. 장인어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이조 서류로는 안 돼. 위조라고 누가 증명합니까? 인감도장은 진짜고 서류도 완벽합니다. 법원에서 몇 년 싸워보세요. 그 사이에 저는 이미 집을 팔아버릴 테니까. 이 나쁜 새끼. 나쁜 새끼요? 장인어른이 순진한 거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라도 배우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참, 지연이는 울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연이를 건드리면 건드리긴요. 지연이는 제 아내잖아요. 제가 알아서 잘 돌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모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사기 피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을 사칭한 노인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사이를 통한 재산 펀치 사례가. 저는 TV를 껐습니다. 내가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나쁜 소식입니다.
뭔데? 집 등기가 딸분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처리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집은 딸분 소유입니다. 그럼 나는? 선생님은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딸분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송은?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승소 보장도 없어요. 2조인데,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이 진짜거든요.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종수 고객님이십니까? 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대출?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시스템에는 3억 원 대출이. 뭐라고? 3억? 네. 강동구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집은 이미 내 명의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박지연 고객님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네요. 박종수님께서 란데보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란데보 증인? 나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 하지만 락이 서류에 선생님 인감도장이.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이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철아, 큰일 났어. 상철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조입니다. 선생님께서 서명하신 적 없으시죠? 당연하지.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감도장도 진짜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았습니까? 2주 전입니다. 선생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 그럼 누군가 선생님 신분증을 이주했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직원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 대출은? 일단 실행됐습니다. 3억 원이 딸분 계좌로 들어갔고 그럼 나는? 런데보 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딸분이 갚지 않으면 선생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3억을? 내가?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상철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대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게 먹힐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봐야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잘 안 마시던 제가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절망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집 김영애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 선생님 집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집을 내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집 앞에 매매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집을 팔아? 내 집을? 장인어른 집이 아니라 지연이 집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셨어요? 이 미친놈아.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이네요. 이것도 신고해야겠어요. 지연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경찰에 신고해서 충격받았대요. 뭐? 장인어른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지연이 어디 있는지 말해. 만날 수 없습니다. 지연이가 아버지를 보기 싫대요. 거짓말. 믿든 말든 이제 가세요. 여기는 타인의 집입니다.
더 있으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일단 일어나세요. 제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김영애 씨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CCTV 영상이 있어요. CCTV, 우리 집 현관에 설치한 거요. 선생님 집 앞이 찍혀요. 그래? 지난달에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밤중에 지연이가 선생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거요. 언제? 증여 신고 접수되기 이틀 전이요. 혹시 그때 도장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영상, 아직 있어. 네, 제가 USB에 담아드릴게요. 변호사님한테 드리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맙소, 양희 씨. 박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이 이기게 두면 안 돼요. 저는 그날 밤 이상철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딸분이 선생님 몰래 도장을 가져간 정황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이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 72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딸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저씨, 저도 예전에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했어.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업 망해서 빚이 10억이었어. 죽고 싶었죠.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행이에요. 지금은 다시 일어섰거든요. 아저씨,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어. 그 남자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싸워볼 수 있어. 모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제 얼굴이 보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민석, 내가 이기는 걸 보고 죽을 순 없지.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철아, 나 포기 안 한다. 끝까지 싸울 거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격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의 CCTV 영상, 은행 서류, 통화 녹음, 그리고 제가 밤새 정리한 시간표. 선생님,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민석 씨의 과거를 더 파헤쳐야 합니다. 사기 전과가 3건인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을 찾는다고? 네, 그들의 증언이 있으면 민석 씨의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더 무겁게 판단하겠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일단 조용히 계세요. 민석 씨가 선생님 동태를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걸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민석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대박입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 씨의 전처를 찾았습니다. 전처? 네, 그것도 도명이 나요. 민석 씨는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들도 모두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첫 번째 부인은 부동산을 빼앗겼고, 두 번째 부인은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그럼 지연이도 네, 세 번째 타겟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생님이 타겟이었던 거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약속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신대요. 다음 날, 저는 상철의 사무실에서 민석의 전처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전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한미경. 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짓을 했다니. 부인은 어떤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미경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부모님 집이 있었어요. 분당의 아파트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상속받았는데, 그 집을 네, 민석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죠. 사라졌다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대출금은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요. 저는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섰죠. 5년 걸렸지만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때 경찰에는 신고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리됐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담보대출 동의했다는 이유로요. 상철이 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러 피해자가 같은 증언을 하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전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진. 저는 민석이랑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연 가게였죠. 민석이가 그 가게를 탐냈어요. 그래서 사업 확장한다고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명의가 민석이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도장을 가져가서 서류를 위조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죠.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가게도 잃고 민석이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지금은 다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두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모두 민석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는 개뿔. 복수하고 싶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요. 그 인간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분했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3명의 피해자가 모이면 상습 사기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까지 있으니 증거도 충분합니다. 두 분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습니까?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반드시 그 인간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주말 상철은 검찰의 추가 증거와 함께 전처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민석에게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검찰에서 민석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말 내 사기죄, 위조 문서 행사죄, 횡령죄로요. 여러 죄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그 전에 민석 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날 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협상합시다. 협상. 무슨? 고소 취하해 주시면
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저도 살아야죠. 제발 장인어른,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처들한테 한 짓도 알고 있다. 그건 넌 상습범이야. 3명의 라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장인어른, 제발요. 저한테도 인생이 있습니다. 내 피해자들의 인생은 어쩌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늦었어. 이미 검찰의 모든 증거가 넘어갔다. 이 노인네가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번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만히 있었으면 집만 넘기고 끝났을 텐데. 그게 내 본성이구나. 후회할 겁니다. 지연이는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연아, 넌 괜찮은 거니? 이틀 후 민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영장 발부됐습니다. 정말? 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겁니다. 1시간 후 뉴스에 민석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그 가족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제가, 상철이, 그리고 2명의 전처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석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 일어서시오.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위조 문서 행사죄,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이조된 서류들, 은행 거래 내락, 그리고 전처들의 증언. 한미경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저와 결혼 후 제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정수진 씨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가게 명의를 몰래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도장을 훔쳐서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증여 서류를 만들었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의 딸, 즉 피고인의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 제 딸도 피고인에게 합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조종당한 거죠. 민석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딸분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면서. 그럼 딸분도 공범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제 딸은 남편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 공판마다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 상철, 2명의 전처, 그리고 뒤쪽에는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을 수단으로 삼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며
수법이 치밀하고 상습적입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은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명합니다. 집 등기는 박종수 씨 명의로 환원하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야.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 지연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오빠 말만 믿고, 아빠를 의심하고, 저는 정말,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빠한테 한 짓이,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넌 나쁜 딸이 아니야. 그냥 속은 거지.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넌 내 딸이잖니.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아내와 함께 살던 그 공간들. 아빠, 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잖니. 고맙습니다. 아빠.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살에 겪은 가장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싸웠기에,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기에. 상철, 김영애 씨, 전처들, 그리고 저를 도운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랐습니다. 이제야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민석이 받은 대출금도 법원 명령으로 회수됐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었지만 제 퇴직금과 란금으로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장미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꾸던 그 장미였어. 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장미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빠, 아침 드세요. 지연이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석과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는 중이었어. 그래, 간다. 식탁에 앉아 딸이 차린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맛있다. 정말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 안 나는데. 아니야. 내 엄마 맛이랑 똑같아.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노력하는 게 보랐어. 아빠, 오늘 상담센터 가시죠? 그래, 오후에 가야지. 판결 이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사기 피해 상담 봉사였습니다. 구청과 연계된 상담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상담해주고 있었어.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상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애 씨도 자원봉사자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양희 씨 오늘 상담 예약 많이 들어왔나요? 네, 3분이나 오신대요. 하나는 보이스피싱, 하나는 가족 사기, 또 하나는 투자 사기래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가족을 믿었고 배신당했으니까. 할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인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래야 할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 선생님도? 네, 저도 사이한테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 그래서 이겼고,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제자들이 선생님 만나고 싶대요.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제자들이, 네, 선생님 소식 듣고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좋은 일도 생겼으니 축하하고 싶대요. 그래, 알았다. 어디로 가면 되지? 1시간 후, 저는 강남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가 된 옛 학생들이었어. 선생님,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 너희들 덕분이다. 상철이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식 듣고 정말 화났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다. 괜찮아. 선생님은 항상 그러세요. 너무 착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놓아주는 거지.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상철, 의사가 된 준호, 사업가가 된 민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정말 못했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구구단도 헷갈려 했잖아. 하하,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 주셨죠. 그때 정말 감동했어. 나도 기억난다. 내가 나중에 1등 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제자들과의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교사로 산 제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니 밤 10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 늦으셨네요. 응, 제자들이랑 저녁 먹었어. 좋으셨겠어요.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혼이 확정됐어요. 그래?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 네, 작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요. 베이커리요. 제가 원래 빵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랬지. 고등학교 때 제과제빵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네, 이제라도 하려고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 힘으로요. 더 이상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 그래,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아빠.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지 뭐.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소. 많이 힘들었지만, 이겨냈소. 우리 딸도 지켰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소. 정말 많이. 석 달 후, 지연이의 베이커리가 오픈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딸의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저는 개업식에 꽃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럼 우리 딸 가게 개업하는데 안 올 수 있나?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축하하러 오신 거라서 김영애 씨도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축하한다. 빵 정말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영희 이모.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 여보, 우리 딸 잘하고 있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구청, 복지관,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경로당 강연에 설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청중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이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기셨어?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싸웠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강연을 마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상담센터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5명의 피해자를 상담센터로 연결해드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장미가 지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72살에 겪은 가장 큰 시련.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 믿음은 소중하지만 경계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저녁, 지연이가 가게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했어요. 그래? 오늘은 뭔데? 엄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요. 식탁에 앉아 딸이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엄마 맛이에요? 응, 이제 내 엄마 맛이랑 똑같아.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그럼, 너랑 함께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지. 저도 행복해요. 아빠,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안 썼는데 이제 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지연이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은 것 같다. 72년을 살았다. 힘든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작년은 가장 힘든 해였다. 하지만 이겨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이 시련을 겪은 이유가 아닐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보고 있겠죠. 여보, 나 잘하고 있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2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저의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경계하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72살 박종수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 매주 새로운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척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